처남이 콘도를 넘긴다길래 계약금 3천을 보냈는데 그날 밤 그는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 그거 취소하면 안 될까?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은 제게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모은 전 재산의 절반이었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믿음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제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올해 43, 중경기업에서 20년째 근무 중이고 아내와는 결혼한 지 17년이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조카들에게 더 정이 가곤 했죠. 처남은 아내의 남동생. 저보다 8살 어리고 늘 밝고 유쾌한 성격이라 가족 모임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 전부터 콘도를 팔겠다고 했어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32평짜리 콘도. 바다뷰가 멋진 곳이었죠. 형, 이거 진짜 좋은 기회예요. 지금 팔면 형이 이득이에요. 제가 싸게 넘길게요. 가족이니까. 그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사실 은퇴 후를 생각하며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갖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계약금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은행 앱으로 송금하고 처남에게 확인 문자를 보냈죠. 보냈다. 고맙다. 그는 답장을 바로 보냈어요. 형, 믿어요? 잘 처리할게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 47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그거 취소하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유쾌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죠. 무슨 말이야? 계약금도 보냈고 너도 확인했잖아. 그게 형 미안한데 내가 그걸 팔면 안 될 것 같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야?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말해봐. 가족끼리 숨길 게 어딨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그 콘도 사실은 내 명의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형 미안해요. 그건 우리 아버지 명의예요. 제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보낸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제 마음속의 의심도 그와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왜 그걸 숨겼을까?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걸까? 혹시 그 돈을 노린 건 아닐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확실히 해야겠어. 그래서 저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처남에게 보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이 그걸 보낼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너진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은 그 콘도 아버지도 모르게 담보로 잡혀 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야기는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담보로 잡혀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남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형, 그게 제가 사업하다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콘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 모르세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콘도는 처남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늘 내 콘도라고 말해왔죠. 저도 당연히 그가 소유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는 그 콘도를 자기 마음대로 팔 수도 없었고 더 심각한 건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남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그 돈 제가 돌려드릴게요. 근데 조금만 시간 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가족이니까 믿었는데 가족이니까 속았구나. 그날 오후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처남이 콘도 판다고 해서 계약금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문제가 있다니? 무슨 문제? 저는 천천히 처남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애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니 설마 그렇게까지?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아버지 몰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어요. 그때도 아버지가 알게 되자 집안이 한바탕 뒤집혔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이상 놀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선을 넘은 거야. 그날 밤 저는 콘도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유주는 분명 장인어른이었고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출금은 무려 1억 2천만 원. 그럼 내 계약금은 그저 빚주에 얹힌 돈이었단 말인가? 그 생각에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혹시 해운대 콘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거 혹시 네가 계약금 보냈다는 얘기 들었니?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혹시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장인어른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녀석이 또 일을 저질렀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콘도는 처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 네가 보냈다고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녀석이 형한테까지 손을 벌릴 줄은 몰랐지.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의 먹구름은 여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남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근데 그 돈 당장 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이제부터는 가족이라도 거리를 둬야겠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장인어른은 전화를 받아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남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직접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그것이 전부였죠. 형, 정말 미안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마치 방패처럼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그가 먼저 나설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는 SNS에 새로 산 골프차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운동이라도 해야겠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딱 하고 부서졌습니다. 스트레스 많다고? 그럼 나는 뭐지? 내 돈은 그저 내 기분 전환의 희생양이었나?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돈 우리가 그냥 잊어야 하는 걸까?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책임지는 걸 어려워했죠. 아버지가 너무 감싸서 늘 일이 커졌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었단 말인가? 며칠 후 장인어른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께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콘도 문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장인어른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녀석,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지. 내가 그 콘도 담보 잡힌 것도 뒤늦게 알았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아버님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 그 녀석이 내 인감도장을 몰래 썼더라고. 은행에선 가족이라서 그냥 넘어간 모양이지.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일이었잖아. 장인어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그 녀석을 너무 믿었지. 어릴 때부터 늘 부족한 걸 채워주려 했는데 그게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그분의 눈가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후회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처남의 SNS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고 댓글엔 친구들의 응원이 가득했어요. 형, 요즘 멋져요. 역시 긍정광.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제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처남의 대학 동창. 형님, 혹시 오호 씨랑 최근에 금전 거래하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가 이런 걸 묻는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콘도 관련해서 계약금 보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는 잠시 후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저도 사실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사업 투자한다고 해서 근데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또 한 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만 속인 게 아니었어.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형님, 그 친구 지금 몇 명한테 동시에 돈을 받고 있어요. 다 같은 명목으로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실수가 아니야. 이건 사기야.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남의 대학 동창이 보낸 메시지,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그건 처남이 저지른 일들의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몇 명한테 동시에 돈을 받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처남이 최근에 사업 얘기하거나 돈 관련해서 말한 적 있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지난달에 한번 부산에 내려간다고 했었어. 투자자 만난다고. 그 말에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투자자? 그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걸까? 저는 바로 처남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부산의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고 미팅 끝, 좋은 기운 가득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 사진 속엔 낯선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대학 동창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잠시 후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저도 돈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예요. 그 친구랑 같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처남은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장인어른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처남이 최근에 사업 관련해서 무슨 얘기 한 적 있으세요?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 녀석 지난달에 와서 무슨 리조트 투자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나는 그냥 흘려들었지. 늘 그런 말만 하니까.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엔 가족의 이름이 이용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콘도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저당권 외에도 최근에 설정된 채권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개인 명의의 채권이었고 금액은 5천만 원.
그럼 그 콘도에 걸린 돈만 이미 1억 7천이 넘는다는 얘기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그걸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계약금을 받아서 또 다른 구멍을 막으려 했던 걸까? 그리고 그때 처남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형, 혹시 그 계약금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처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조용히 말했어요. 형, 미안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그건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사실은 그 돈 이미 다른 데 썼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형한테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한테 빚 갚았어요. 그 사람들 요즘 저한테 협박하고 있어서 그 순간 제 아내 분노가 폭발할 듯 치솟았습니다. 그럼 내 돈은 그저 또 다른 빚의 희생양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처남과의 지난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밝았고 늘 웃었고 늘 형, 믿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이라도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저는 조용히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찾았고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천천히 말했어요. 계약금 송금 내역, 문자 기록, 그리고 콘도 관련 등기 부등본까지 이 정도면 민사소송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해.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애, 형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더 해야겠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피해만 입을 순 없잖아.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젠 더 이상 감싸고 싶지 않아. 며칠 후 처남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피하려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결국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사람들이 북적이는 오후 3시. 그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할 말이 있어. 그는 눈치를 보며 앉았고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금 송금 내역, 문자 기록, 등기부등본, 그리고 변호사 상담 메모. 그는 그걸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이걸 왜? 왜냐고? 넌 내 돈을 받았고 그걸 다른 데 썼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나 지금 정말 힘들어요. 사업도 망했고 집도 경매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돈을 쓴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미안해요. 근데 그 돈 당장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 갚을 건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마치 멀어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제 눈앞엔 그의 고개 숙인 모습만 보였고 그 모습은 더 이상 동생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형, 혹시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끝났어.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만 넌 책임을 느낄 거야. 그 순간
그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형, 나 정말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섭다고? 그럼 나는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었는지 넌 알기나 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그 돈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서류로 남기자. 언제까지, 얼마씩, 어떻게 갚을 건지. 그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형, 그건 좀 뭐? 가족이니까 또 믿어달라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는 절대 책임지지 않을 거야. 그날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계획서 안 보내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면은 끝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처남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면, 계획서, 기한, 그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SNS에선 여전히 밝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죠. 요즘은 마음 정리가 필요해요. 산책이 제일 좋은 약.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분노는 더 이상 눌러둘 수 없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네가 저지른 일들이야. 그 주말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그럼 민사소송 접수하겠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며칠 후 소송 접수 확인서가 도착했고 처남에게도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진짜 소송까지 가야 돼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답장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이제는 법이 판단할 일이야. 그 이후 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가족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전화를 받아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남이 어릴 때 엄마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혼자 키우느라 늘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더 감싸게 된 거야.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럼 그의 행동은 그저 버릇이 아니라 결핍의 결과였던 걸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을 맞아 작은 식당에서 모였죠. 처남도 왔습니다. 그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장인어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형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말에 처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 그 순간 식당 안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걸 알았고 그래서 더 많이 주려고 했지. 하지만 그게 너를 망친 거라면 이젠 멈춰야 한다. 그 말에 처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무서워요. 형이 나를 버릴까 봐.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책임을 묻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날의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 장인어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그 녀석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르친다.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
그날 밤 처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나 변호사 만나볼게요. 진짜로? 이제부터는 책임질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처남의 문자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기회를 줄 수 있지.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남의 이름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님, 혹시 오호 씨랑 관련 있으세요? 지금 부동산 투자 사기 관련해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해당 커뮤니티를 찾아갔고 그곳엔 익명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텀모이라는 사람이 해운대 콘도 투자 명목으로 계약금 받고 연락 끊었습니다. 혹시 피해자 계시면 댓글 주세요. 그 글 아래엔 이미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그중 3명은 실제 송금 내역까지 인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 순간 제 안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변호사 만나겠다고, 그 말도 또 하나의 연기였던 건가? 저는 바로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너 이름 올라왔어. 해명해. 몇 시간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형, 그거 오해예요. 제가 다 갚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몰아붙여서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 그럼 내 계약금도 오해였던 거냐? 저는 단호하게 답장했습니다. 이젠 말로는 안 돼.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도 내가 피해자라고 밝힐 거야. 그는 한참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형, 제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줘요. 나 진짜 끝장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끝장이라. 그럼 지금까지 당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커뮤니티에 조심스럽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계약금 3천만 원 보냈고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혹시 공동 대응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 댓글은 빠르게 반응을 얻었고 몇 명의 피해자들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처남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다른 사람한테 형이 투자 도와준다고 말하고 다녀요. 형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쪽에 영향력 있다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 그게 나를 말하는 건가?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씨가 말하길 형님이 중견기업에 다니고 부동산 계약도 많이 해봤다고 그래서 믿고 돈 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순간 제 안의 분노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까지 팔아서 사람들을 속였다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처남이 내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대. 그녀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애 정말 어디까지 망가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의 분노를 조용히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게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처남의 고등학교 친구. 형님, 혹시 오호 씨랑 관련 있으세요? 그 친구 지금 경찰 조사 들어갔어요? 그 말에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경찰 조사 들어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겠구나.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 사기 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현재 몇 건의 고소가 접수되어 있고
피해자 진술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계약서나 송금 내역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저는 바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계약금 송금 내역, 처남과의 문자 대화, 등기부 등본, 그리고 커뮤니티에서의 피해자 증언까지. 그날 밤 처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 들어갔다고 들었어. 나도 자료 제출했어.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뉴스에 짧은 기사가 떴습니다. 해운대 콘도 투자 사기 혐의로 질시 경찰 조사 중 피해자 9명, 피해액 2억 6천만 원 추정. 그 기사엔 처남의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가 맞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어른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녀석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녀석을 너무 감쌌어. 어릴 때 엄마 없이 자라서 늘 부족한 걸 채워주려 했는데 그게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지. 그분의 눈가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후회였어요. 이젠 법이 알아서 하겠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처남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 나 정말 끝났어요. 그 목소리는 예전의 유쾌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형, 나 구속될 수도 있대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래도 형만은 날 버리지 말아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버린다는 건 그저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뜻이야. 나는 이미 널 믿지 않아. 그 말에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울음은 마치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무서운 걸까?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남의 SNS가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 순간 제게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처남의 전 여자친구. 형님, 그 사람 예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근데 그땐 가족이 덮었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사람 사실 해운대 콘도 말고도 다른 부동산도 팔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팔았고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팔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팔았어. 이제 진실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었던 가면이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난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묘한 평온과 분노가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다.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기 혐의로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충분히 요건이 성립됩니다. 이미 피해자 다수, 허위자산 거래, 명백한 고의성까지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존엄이야. 며칠 후 처남에게 내용 증명이 또 한 번 발송되었습니다. 이번엔 형사 고소 예고 문서였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제발 형사 고소는 하지 말아줘요. 나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요. 그 순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돈을 보낸 이후 밤마다 잠 못 이루던 건 내겐 아무 의미도 없었나? 형, 나 진짜 죽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죽고 싶다. 그 말은 너무 무겁고 너무 위험한 말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책임지는 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갚는 거야. 그는 한참을 말 어이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한테 직접 사과해. 둘째,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셋째, 그걸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소는 바로 들어갈 거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처남에게서 긴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건 자필로 쓴 사과문과 상환 계획서였습니다. 저 333는 형님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금을 상환하겠습니다. 그 문서엔 매달 300만 원씩 10개월간 상환, 첫 송금은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형사 재판에서 진정성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기회를 줄 수 있지. 그리고 그 주 월요일 처남은 첫 송금을 했습니다. 300만 원. 그건 계약금의 일부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처음으로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은 마치 오래된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남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형, 나 이제부터는 진짜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답장했습니다. 시작은 말이 아니라 지켜내는 거야.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지켜낼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작은 균형이 생겨났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그건 반격의 시작이었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 조금씩 다시 쌓아올리는 첫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처남의 첫 송금 이후 제 마음속엔 묘한 정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변화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의 일부일까? 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대로 다음 달에도 송금을 했습니다. 300만 원.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 형, 이번 달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감사하다. 그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어. 그날 저녁 아내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 애 이번 달도 보냈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진짜로 변하려고 하는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어. 형이 단호하게 나서줘서 우리 가족이 흔들리지 않게 해줘서.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평온이었구나. 며칠 후 장인어른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녀석 요즘 나한테도 자주 연락해. 이제야 조금씩 사람다운 말을 하더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 애가 변할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하지만 쌓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건 시작이야.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묵직하게 제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처남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형, 혹시 다음 달은 200만 원만 보내도 될까요? 이번 달은 일이 좀 꼬여서.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건 또다시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어려운 상황일까? 저는 조용히 답장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다음 달엔 다시 원래대로 보내.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저 진짜로, 얘 이번엔 지켜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켜내고 싶다. 그 말이 이번엔 진짜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주말, 처남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형,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거실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아, 차 한잔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우리는 오랜만에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새벽에 일 나가요. 택배 일 시작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택배? 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좀 편해요. 이제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시작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처남은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얹는 연고 같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조금씩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무너진 신뢰 위에 다시 쌓아올리는 작은 벽돌이었습니다. 처남이 택배 일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 저는 그를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자기 손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 그건 분명 변화의 시작이야. 그는 약속대로 그 다음 달엔 다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형, 이번 달도 보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답장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지켜. 그날 저녁,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그 애한테서 전화 오면 나도 예전처럼 화가 나진 않아.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후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씨에게 돈 돌려받았습니다. 매달 상환 중이고 직접 사과도 받았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글엔 다른 피해자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나도 연락받았다, 사과받았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씩 균형이 맞춰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주말 장인어른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녀석, 요즘 나한테도 매주 전화해. 일 얘기, 돈 얘기, 그리고 형한테 고마워한다는 얘기.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그 애를 미워하진 않아요. 다만 다시 믿는 건 시간이 필요하겠죠. 장인어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게 쌓는 데는 오래 걸리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 그래도 다시 쌓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지켜볼 가치가 있어.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묵직하게 제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남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형, 혹시 다음 달엔 형수님 생신에 작은 선물 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물? 그건 책임을 다한 뒤에야 가능한 일이야. 저는 조용히 답장했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은 상황이 먼저야.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수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걸 그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저희 집에 작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엔 조심스러운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는 이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애, 이제야 진짜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이 된다는 건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그 잔잔함은 마치 오래된 갈등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오랜만에 진짜 사이다 같은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내가 지켜낸 것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구나. 처남이 상환을 시작한 지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송금을 빠뜨린 적 없었고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정확히 3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짧은 메시지도 늘 따라왔습니다. 형, 이번 달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엔 조금씩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한식집에서 따뜻한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마음이 좀 편하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그 애도 변했고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잖아.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된 집을 다시 단단히 고쳐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인어른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녀석, 요즘은 나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일 얘기, 건강 얘기, 그리고 형님 얘기.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 애가 이제 진짜로 삶을 살아가려는 것 같아요. 장인어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기도 해.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묵직하게 제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남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형, 이번 달은 조금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50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조금 더? 그건 책임을 넘어서 진심이 담긴 행동이야. 저는 조용히 답장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해.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형. 이젠 지속하는 게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처남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엔 자신이 직접 쓴 편지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 이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 정리한 거예요. 그 수첩엔 날짜별로 정리된 수입과 지출, 그리고 매달 송금 내역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가 진짜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단, 그 변화를 지켜내는 게 더 어렵지.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오랜만에 진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돈을 되찾아서가 아니라 신뢰를 조금씩 회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삶을 다시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처남과의 갈등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면서 제 삶도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이어지는 송금, 조심스러운 문자, 그리고 그의 삶을 향한 태도 변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처음엔 분노였고, 그 다음엔 실망이었고, 지금은
어떤 의미일까?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가족이라는 건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라는 걸.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랑이란 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용기이기도 하지. 그날 밤 처남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형, 요즘은 새벽에 일 나갈 때 형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형이 살아서 갚는 게 책임이라고 했던 말, 그게 저한테 진짜 큰 울림이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엔 묘한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야. 그리고 며칠 후 장인어른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녀석한테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을 때 나는 놀랐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그게 그 녀석한테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된 순간이었으니까.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 아래 조용히 떨어지는 낙엽처럼 묵직하게 제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단호함 뒤에 따뜻함을 남길 수 있는 책임이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처남의 거짓말, 경찰 조사, 그리고 매달 이어진 상환. 그 모든 숫자와 기록 사이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관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은 다시 쌓을 수 있다. 단, 그 벽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다. 그건 사람을 지켜내는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 그 깨달음은 상처 위에 피어난 작은 꽃 같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피진 않았지만 그 뿌리는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고 언젠가 더 큰 의미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남은 여전히 매달 송금을 이어가고 있고 그의 삶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택배 일을 하며 새벽마다 땀을 흘리고 주말엔 작은 부업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가 진짜로 자기 삶을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그를 보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처음 그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그냥 참았더라면, 가족이니까 덮었더라면, 그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가족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참았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법적으로 대응했을까요? 혹은 그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정답을 찾기 위해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울림이 생겼다면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가족, 친구,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돌아보면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이야기를 나누는 건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이야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감정,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지 벌써 15번째 밤입니다. 처남의 콘도, 계약금 3천만 원, 그리고 그날 밤의 전화 한 통.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긴 여정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그 모든 감정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었고
그걸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는 끝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남은 지금도 매달 송금을 이어가고 있고 그의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감시하는 대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건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은 열어두었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그 시간 동안 당신도 아마 자신의 삶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가족과의 갈등, 믿음의 무너짐, 그리고 다시 쌓아올리는 과정. 그 모든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단, 그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도 단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란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 다음 목소리, 다음 감정. 혹시 그 주인공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